자, 이제 일본의 소재 산업 이야기입니다.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분야죠.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일본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1년에 화이트 리스트라든지 반도체 관련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일본 소재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화학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에 이제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맞춰가지고 한국에서 많이 유명해졌죠. 자, 그래서 왜 일본이란 나라가 소재 산업을 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규제가 가능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소재 산업의 배경,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한민국과 비교를 하면서 알려드려봅니다. 상당히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이 소재 산업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예전부터 제조업이 상당히 이제 발달된 나라인데 철강, 비철, 화학, 섬유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왜냐면은 그런 걸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야지 B2C로 예전에 잘 나가던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이런 것도 옛날에 잘 나갔잖아요. 옛날에 그 기업이 세계를 선도할 때 그 전자산업의 재료를 해외에서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60년, 70년대 해가지고 일본의 전자산업이 발달할 때 B2C 제품이 일본이 한때 세계를 석권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품에 만든 소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는 소재가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독일, 미국 등 당시 일본보다 더 선진국이 나라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국가적으로 이미 예전부터 소재 산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와 권장과 장려를 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기들 B2C 기업들 자체가 생산성이 악화가 되고 그 B2C 기업들이 뭐 어떠한 걸 할 때 그 뒤에 기반이 되는 거를 더 받쳐줘야 되는 말이야. 원래 철강 산업이 상당히 강한 나라죠, 일본이라는 나라. 근데 철강 말고도 그 외에 아까 말한 비철, 섬유, 화학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업이 상당히 크게 이제 많이 발달이 되고 공장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국내에서든지 많이 세우게 되죠. 공장이 국내에 세우게 되면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본의 많은 셀러리맨, 그 셀러리맨이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 소재 산업 어떤 식으로 국가에서 했을까? 간단합니다.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소재 산업을 티어, 국가 발전 산업의 중요한, 이거는 정말 키 산업이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소재를 일본 정부가 뭐 지원금을 넣든 기업들에게 권장을 하든 해가지고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예전부터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요, 최근에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다, 인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이 원래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탈공장을 하잖아요. 왜? 여러분은 지금 미국 하면은 금융, IT 산업 이런 걸 하시잖아요. 원래 미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거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어셈블리잖아요. 조립이잖아. 조립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립의 기반이 되는 재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그래서 많은 그런 소재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걸 본 미국 산업을 본 일본이 똑같이 갑니다. 조립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언젠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면은 시장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B2C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자리 잡게 되고 변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죠. 기업 자체가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져야 됩니다. 하지만 B2B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가 물건을 납품을 하면은 B2C 하는 기업이 알아서 팔아줘요. 그러니까 편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마케팅이랑 그런 부가적인 거 다 해. 판매망에는 그거 니들이 다 해. 대신 우리는 너희들한테만 팔게. 너희들만 거래하면 우리는 이익이 보존이 되니까. B2B 산업 자체가 어찌 보면은 편한 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 소재 산업에 기반해야 되는 자체가 특허가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일본 정부도 장려를 많이 하죠. 일단 따놔라. 따두면은 언젠간 돈이 된다. 왜? 특허라는 건 여러분 간단해. 앉아서 돈 버는 거야. 남이 그런 기술을 써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로열티 같은 걸 받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미국, 독일, 일본 이런 예전에 있던 선진국들이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꿀을 빨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데 많이 있어요. 미리 그 친구들은 풍족했거든. 다른 나라보다. 개발도상국보다. 그리고 그 산업 기반이 발달되는 게 민간 기업에서 그걸 주도를 하게 시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소재 관련 기업들이 회사 내부에서도 연구를 시켜가지고 특허를 따던 아니면 소재 개발을 하던 그거를 많이 해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돈이 됩니다. 어쨌든. 완제품을 만들려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재료가 필요해요. 어셈블리 산업 자체가 독일, 미국, 일본, 지금 한국으로 하죠. 이게 중국으로 가거나 대만으로 가잖아 이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소재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알거든요. 조립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천 기술 같은 거는 이 재료 같은 거는 누구나 다 개발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기술자, 연구자들의 그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넘어가게 되는 게 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소재 산업의 상당히 지금 중요성이 이제 여론에 많이 되버는데 그전에 우리나라 투자를 많이 합니다. 다만 그 비율이 잘 다를 뿐이지. 자,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국가에서 조명을 한다는 거는 제가 일본 경제 산업성의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2018년 1월 달에 발표한 소재 산업에 있어서의 이노베이션의 역할과 기대. 소재 산업은 사업소 수가 약 3만, 종업원 수가 약 120만 명, 일본 국내에서. 제조품 출하액 등이 약 56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600조, 일본 소재 산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국 내에 일본 그 소재 산업의 규모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소재 산업을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공표를 하면서 기업들에게 이제 항상 브리핑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소재 산업만으로도 600조 원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가 120만 명이잖아요. 120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관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 제조업 전체 소재 산업의 비율 자체가 17%, 종업원 수도 17%, 출하액 전체 매출 18%,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조명을 받지 못하죠. 일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 구성을 보면은 종업원 수, 120만 화학 산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본은. 그 일본이 이 화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비율이 큽니다. 일본의 소재 산업에. 여러분, 기업이 발달을 하려면 회사는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야지 회사가 됩니다. 즉, 인재가 중요합니다. 화학이면 뭡니까? 이공계죠. 이공계 출신들이 어떤 식으로 진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진로에 따라 그 기업군이 형성이 될 거고, 그 기업군이 연구를 하며 그 기업군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나라 기반 산업이 발달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공계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어디를 가느냐? 일본의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 있는 일본 대학 입결, 흔히 말하는 입시 난이도를 들고 왔습니다. 일본은 사립대랑 국립대랑 갈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여러분들 국립대를 보여드릴게요. 번역. 2019년도 입시 내용 국공립대학 학부의 편차값, 즉 뭐다? 입시 난이도입니다. 편차치는 일본에서. 국공립대학 이과의 편차값 목록. 동경대 이과 3류가 무슨 말이냐면은 의대입니다. 그 다음 교토대, 의사전, 의학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주목할 점입니다. 동경대 공대랑 동경대 자연과학, 동경대 흔히 말하는 물리학과 수학과는 다른 데 의대는 압살합니다, 일본에서. 밑에 뭔가 많이 있잖아요. 다 의대. 다 의대 있잖아요. 동경대는 압살합니다. 그러니까 동경대에서 공대 들어가는 친구들은 일본 다른 지방 국공립 사립대 의대는 씻고 들어갑니다. 이건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공학부, 동경공업대라고 한국으로 치면 카이스트 같은 대학이 있습니다. 이 동경공업대 또한 다른 웬만한 지방대, 의대, 국립대 의대를 압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왜 의대가 더 높지 않냐? 그럼 한국이랑 제가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자, 2016년도 건데 1985년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물리학이 높았습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 전자공학, 서울대 지역에서 다른 데 뭐 의대 이런 걸 압살한 게 대한민국 서울대였습니다. 근데 점점 대한민국의 추세가 바뀝니다. 의대로 추세가 바뀌게 됩니다. 의대, 의학대, 의대.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수학자라는 친구, 과학자라는 친구들이 의대를 갑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우리는 아무도 욕을 하거나 그 친구들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왜? 당연합니다. 의사를 해야지 고소득이 가능하고 본인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공대 졸업하면 1등이다. 유의대 말고는 밥 먹기 힘듦. 정확 표현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게 왜 차이 나냐? 일본과 한국의 취업 차이도 봐야 됩니다. 입결 차이에서 왜 의대를 까고 왜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웬만한 이공계에 가서 대학원 가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취업 활동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흔히 말하는 교수 추천 제도가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근데 이 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은 그 친구들이 기업을 갈 수 있는,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기업 자체의 풀이 너무 많아요. 일본 나라는. 예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풀의 차이가 되냐면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진로가 보장이 돼요. 그 사람들의 입지라든지 그걸 다 보장이 되면은 그 사람들로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초적인 거를 하면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기업이라는 데는 미운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어떤 기업마다 있지만 미래에 이제 먹을 거 있잖아요. 그거를 회사 자체 내부적으로도 연구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R&D, 연구개발비에 돈을 많이 투여를 해가지고 너는 기업 내에서 연구를 해라 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나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공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은 민간 기업에서도 나는 계속 연구를 할 수가 있네. 그런 안정적인 게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날 거라 보는데 그 차이 파이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많지가 않거든. 숫자 자체가. 그런 기업들 많자지. 대기업은 몇 군데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큰 기업을 얘기할 때 1조 클럽이라는 말을 쓰죠. 대한민국의 1조 클럽 숫자가 아마 지금은 좀 바뀌었을 건데 이게 작년 말 뉴스네요. 1조 클럽이 대한민국의 국내 매출액 1000대 상장사 연도별 경영 실적 분석 결과 기준 187개사 전체 기업 중에요. 이게 대비해서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증권 자료를 들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화학 분야 1조 클럽이면 대략 일본 돈으로 900억엔 후반대부터 약 1000억 사이인데 소재 산업에 있는 화학 분야 기업 중에 1조 클럽에 들어간 기업이 68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풀이 큽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기다가 여기에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화학만 보여드리고 있는 화학만. 그러니까 일본에서 안 유명해. 별로 안 유명한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대학교 입결이랑 이 친구들의 진로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공계를 가더라도 그거를 받아줄 만한 기업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의대라든지 선택사항에서 두고 포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전부터 일본에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고 사람들 인식 자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자체, 기반 산업, 소재 산업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계속 발달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걸 두고 자신감 있게 국가에서 경제 산업성에서 소재 산업은 나라의 기반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이런 민간 산업에 있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님이.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저런 소재 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에서 여러분 매출이 있고 그러면 그 기업 내에서 안에 돈을 돌릴 때 연구할 때 아까 말한 R&D에 얼마나 돈을 투자하느냐가 상당히 그 기업의 앞으로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외부에는 그거밖에 공개가 안 되거든. 일본 기업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업 데이터 화학입니다. 신예즈 화학공업 주식회사. 이거 아마 여러분 뉴스에 많이 봤을 겁니다.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조에서 13조 정도 매출을 갖고 있는 신예즈가 연구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억을 연구개발을 했습니다. 신예즈라는 이 화학회사가 연구개발비가 전체 매출의 4.2%거든요. 아사히 카세이를 보면은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조, 연구개발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억. 아사히 카세이라는 화학기업의 순이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9천억이 좀 넘는데 순이익을 대부분 연구개발비로 때려박아 버립니다. 이게 일본 소재산업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소재산업이 하루아침에 강해지다던가 그걸 기반산업으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민간에서 그냥 돈을 때려박아요. 그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조 원이 넘어가는 68개의 화학기업만 있었잖아요. 그 기업들도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R&D에. 대신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평균 임금이 그렇게 높진 않죠. 어느 정도 높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을 하고 다녀요. 그것도 좀 신기한 거지. 그래서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옵니다. 이것도 2019년 뉴스네요. LG화학 글로벌 탑하는 강력한 R&D 의지, 매출액 대비 4.0%. 이게 대서특필 정도예요. LG화학의 연구개발비가 1,300억, 1,500억, 2,100억, 2,300억, 2,600억. 예전에 비하면 2.7, 3.1, 3.4, 3.6, 4.0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도 이 비율을 점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올려야 돼요. 연구개발비를 계속 올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이공계에 공부하는 사람들 돈 생각하지 않고 기업 들어가서 앞으로의 먹을 거 그거를 그 사람들이 하기에 민간기업보다 점점점 이렇게 마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동종업계인 롯데케미칼 R&D 0.4%, 하나케미칼 1.8% 보다 각각 3.6%, 2.8% 높은 추세다. LG화학이 톱이 이 정도인데 롯데케미칼 0.4%예요. 이게 우리가 들으면은 아니 뭐 그거 뭐 바로 따라잡을 수 있죠 이런 말 하는데 과학 분야 일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반도체 많은데 소재는 반도체 말고도 다 소재야. 그러니까 그 폭넓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폭넓은 분야에 투자를 하고 폭넓은 분야에 그 유능한 인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셀러리면 머리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더 늘어나야 돼. 더 늘어나고 더 많은 이공계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연구를 많이 해서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뒷받침하려면 민간에서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왜? 일본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대한민국에 그걸 협박을 하는 거잖아.
그게 강력하다고 자기들은 일본이라는 몇십 년 전부터 그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강력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무기화해서 대한민국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현실이 이거란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대기업이 이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1조 클럽에 포진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무도 못 만들고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거를 하면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논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재 산업 이야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교육, 일본이라는 나라의 화학이라는 기초 소재에 있어서 화학이라는 거를 일본이라는 정부, 일본이라는 경제산업청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친구를 육성하겠다는 정책 예전부터. 그 다음에 그 풀 자체가 1조 클럽에 넘어가는 화학기업 자체가 일본 이미 68개나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유능한 이공계인재들이 의대, 다른 걸 포기하고 자연과학계열, 공대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인주입이 계속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기업 자체가 R&D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 이 일본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은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왜 일본이라는 나라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니 왜 파는 쪽이 저렇게 저런 걸 자신만만하게 저런 거를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뭐 화이트 리스트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없었잖아 지금까지. 왜냐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 금방 하면 따라잡겠지. 그거 금방 하면 다 투자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 어떤 식으로 빌드업을 해야 하는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배경이 지금 일본의 자신감의 하나. 그렇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일본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일이 사태가 났을 때 그때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인재들이 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중요하거든. 이게 뭐 일봉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고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현실은 현실대로 봐야 됩니다. 미화를 할 필요도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오늘의 첫 뉴스는 이거에 관한 뉴스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해요 이거. 이게 뭐죠? 육회죠. 육회. 육회. 그래서 이제 한국 갈 때마다 육회를 먹고 옵니다. 육회 좋아하시는 분들, 육회뿐만 아니라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맛있어. 천엽이랑 소, 생, 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천엽이랑 이 생, 간은 못 드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하고 이 육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가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들고 왔는데 왜냐면 여러분 일본에서는 일단 천엽과 이 소 생간 있잖아요. 이게 식품위생법으로 판매가 안 됩니다. 금지. 생으로 먹으면 안 돼. 예,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익혀서 먹는 건 괜찮아요. 생으로는 먹는 게 식품위생법으로 금지. 그래서 일본에서 이 천엽이랑 소 생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요? 한국 갑니다. 가야지. 한국 가서 먹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못 먹자. 원래는 먹을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 옛날에는. 근데 이게 어느 한 사건 때문에 일본에서 금지가 됩니다. 던달아 이 친구 또 일본에서 지금 판매가 되긴 합니다. 근데 어떠한 사건 이후로 다른 육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가게 자체가 진짜 없어졌어요. 그렇죠. 판매하는 가게 자체도 거의 없고 근데 정말 찾기가 힘들죠. 일본의 유명한 고깃집, 야끼니쿠집 이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1년도에 일본 고깃집 체인에서 와규 육회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규 들어보셨죠? 일본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우인데 일본에서는 일본 한우를 와규로 하거든요. 일본 자기네 나라소. 그래서 이제 와규 육회라 해서 팔았는데 그게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거예요. 일본에서 2011년도에. 그래가지고 어린이 나이 드신 분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육회 아까 뭐냐면 천엽, 소, 생간 이거는 식중독이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저거 잘못 먹으면 식중독이 나는데 그래도 먹잖아.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도 식중독은 자주 있어요. 근데 한번 와규 육회를 일본 고깃집 프랜차이즈 팔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먹고 죽은 거야. 단체적으로. 죽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입원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회적 파장이랍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갔어.
와규 육회잖아. 그런데 와규가 아니야. 듣도 보도 못한 일단 소고기는 소고기야. 근데 그거를 거처리도 안 하고 그냥 냉동된 거 꺼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판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음식점 업체 사장, 우리는 이거 생으로 제공되는 고기를 드렸을 뿐입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납품한 측, 우리는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되는 고기라고 납품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또 폭로가 나오는 거야. 즉 뭐다? 와규 자체가 아니었고 구워 먹는 구이용 고기였는데 일본 그 고깃집에서 와규로 포장을 시키고 육회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걸린 거야. 그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상관없는데 이게 걸리고 집단 식중독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에서. 그게 2011년도 일입니다. 그게 고깃집 체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깃집 체인 망했습니다. 그 해. 그렇죠. 일본에서도 그렇게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 같은 식약청 이런 데 있잖아요. 식품안전위생법을 만들어 가지고 육회로 문제가 일어났는데 육회를 규제하는 것보다 먼저 뭘부터 규제했냐? 얘부터 규제합니다. 제일 위험하다. 제일 위험하다. 얘를 규제하면서 소의 내장류 모든 걸 다 생으로 먹는 걸 금지를 시킨 거예요. 일본에서. 일본에서는 그때부터 아직까지도 계속 금지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 전까지 육회 매니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 터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법이 제정돼가지고 이제 가게들 있잖아. 육회를 무서워서 못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회를 원해요. 그런 일이 있다라더라도 좋아하는 사람들 일본 내에서도. 근데 고깃집 입장에서는 다른 데 그렇게 그 사단이 났잖아.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못 냈다가 만에 하나 고객이 뭐가 탈이 나잖아. 그럼 그 고깃집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일본의 전국에 있는 많은 일본에서 뭐 고깃집을 야끼니쿠집이라고 하는데 야끼니쿠집들이 육회를 메뉴에서 내려버려. 기본적으로 판매 금지는 얘만 판매 금지였는데 얘는 당시까지 그렇게 뭐 규율은 없었어요. 그런데 나왔네. 얘는 금지는 아닌데 얘를 팔고 싶으면 있잖아요. 육회를 팔고 싶으면은 쉽게 말해서 정말 위생 처리가 되고 음식점 안에 커다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고기를 싹 생고기를 잘라 가지고 딱 조리를 해 가지고 고기가 그때 내야 된다는 규제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팔 수는 있는데 팔기 위해서는 위생 같은 거 점검, 무슨 자격증, 그다음에 안에 있는 설비부터 해 가지고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게들이 육회 하나 빼버리면 어차피 사람들 인식도 이제 안 좋은데 육회 하나 빼버리면 되지. 그지? 근데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시겠지만 갑자기 잘 먹던 거를 모든 가게에서 우리 육회 안 팔아요 이래봐. 그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그 가게들도 연구를 하지. 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말고기가 있구나. 일본에도 경마 많이 하고 일본에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말고기도 꽤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근데 말고기가 여러분 비쌉니다. 말고기를 육회로 만들어서 그거 일본에서는 사쿠라 육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파는 집에서 육회는 말고기를 파는 거야. 근데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요. 비싸요. 예. 예전에는 육회가 좀 쌌어. 그런데 말고기 육회를 만들어서 파는데 맛은 비슷하죠. 뭐 말고기니까. 그런데 비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야 이거 요만한큼 나오는데 가격은 소고기보다 비싸고 이러니까 불만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많은 가게들이 법을 연구를 합니다. 그 일본에 있는 그 식약청에서 내놓은 권고사항이랑 딱 보는데 답이 하나 있었어. 거기. 일본에서 생고기 이렇게 약간 육회가 여러분 달달 짭조름하잖아요. 간이 되어 있잖아. 이거는 불가능해라 이거야. 어느 정도 시설을 맞추지 않으면은. 그런데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에 있는 이제 뭐 아까 말한 설비, 자격증 그런 거 필요 없더라도 팔 수가 있어요. 일반 고깃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육회가 포장이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고깃집에서는 이거 간 되는 거 있잖아. 간 양념 같은 걸 옆에 놔둬요. 무슨 말이냐? 네가 하세요. 일본에는 현행 기준상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에서 내게 되면은 가게에서 어느 정도 엄격한 위생 그거 뭐 기준 관리 자격증 설비부터 해가지고 신경 쓰기 너무 많은 거야. 왜? 생고기를 조리를 하게 되니까. 양념 버무리단 말은 요리잖아. 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균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멸균 처리 시설된 곳에서 니들이 이걸 육회를 버무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리 과정을 생략시키는 거야. 즉 뭐다? 생고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위생적으로 완벽한 생고기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완벽한 그거 양념이랑 야채가 있습니다. 이걸 고객에게 드립니다. 그럼 뭐 누가 책임져? 그렇죠. 고객이 책임지고 비벼 먹는 거야. 고객이 보고 이제 자기가 이제 딱 뜯어가지고 아니면 딱 놔둬가지고 비벼가지고 이제
먹어야지. 그게 이제 일본에서 먹는 소고기 육회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여러분들 한국 육회집 가가지고 생고기 주고 양념 주고 네가 비벼 먹으세요 이러면 그게 맛이 다르거든. 이게 약간 비비는 거랑 이게 한국도 막 여러 가지 육회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것에 불만이 많은 거야. 너무 귀찮다 이거지. 일본에서 이거 육회를 매니아들이 본고장인 한국에 많이 갑니다. 왜? 요렇게 나와가지고 요거 딱 기가 막히네. 노른자 싹 찔러가지고 터트린 다음에 그 코팅된 노른자 코팅된 거에 배랑 딱 2개 찝어가지고 입에 하나 딱 넣고 침이 줄줄. 플러스 천엽과 이 생간은 일본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아예 이제 계속 금지예요. 진짜 금지라서 금지라서 먹고 싶으면 한국 한국으로 갑니다. 가야지. 제일 가까운 게 한국이죠. 그렇죠. 제일 가까운 게 한국입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못 먹는, 일본에서는 금지된 음식들이야. 천엽, 간, 야 살살 녹는다. 이걸 이제 오늘 뉴스 들고 온 게 한국 가서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가 일본에서 이걸 못 먹으니까. 요시.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일본에서 안 파는 이거. 이 탕탕이. 이거 못 먹었어. 이번에 탕탕이. 먹어야 되는데. 진짜 침 나온다. 추미코가 진짜 진성 일본인이잖아. 저랑 처음에 한국 갔을 때 이걸 보고 나서 산낙지 파는 집이 앞에 보면은 어항 같은 게 있잖아. 추미코가 오상 여기 무슨 수족관이에요 이러시거나 얘기를 하는 거야. 추미코 저거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저거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야? 추미코가 가서 보는 거야. 부산에 있는 그 시장에서. 저는 그렇게 순수한 여자였어요? 그때 순수했습니다. 그 추미코 보더니 오상 징그럽다. 그게 추미코랑 나랑 연애할 때예요.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이것이 바로 일본 여잔가? 아이고 귀엽구만. 그랬던 우리 마누라가 지금은 오상 이거 왜 안 파냐? 이거 산낙지 먹으러 가자. 나한테 얘기하는 우리 마누라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 손으로도 찝어 먹어요. 먹다가 튀어나오잖아. 이러면서 추미코 어디 도망가 이러고 찝어서 먹는단 말이야. 어디 도망가? 돌려줘. 순수했던 우리 와이프를 돌려줘.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으래. 잘 먹어요. 지금까지 이런 정치가 없었어. 일본 내에서. 깜짝 놀란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정치가에 전국구 대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근의 핫 이슈죠 이게. 있잖아, 오산. 이렇게 말하면 좋을 거예요. 미래의 아베는 누구다? 미래에 언젠가 먼 훗날에 음. 달팽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일본의 아마 중앙 정치에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 뉴스 아마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네이버에 떴더라고요. 주말 외출 자제하라. 1 홋카이도 확진자 증가로 긴급사태 선언. 이래가지고 이게 홋카이도 도지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일본도 뭔가 있는가 보다. 이래서 많이 한국에서도 뭐 사람들이 역시 일본어 홋카이도도 저 난리니까 어떻게든지 하는가 보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언뜻 보기에도 뭔가 젊어 보이죠. 이 사람 홋카이도 도지사인데 올해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년생이냐면은 1981년생입니다. 뭐 홋카이도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발표를 했어요. 야 홋카이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돼서 일본의 지방자치 플러스 언젠가 일본 중앙 정치에 이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일본 정치 뭐 뉴스나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아실 겁니다. 아베 총리가 예전에 이제 연속 3기 임기를 연장해가지고 9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아베 총리가 2021년 9월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3,567일까지 이거 총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해먹는 거야 아베 총리가. 근데 10년 가까이 해먹었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올지 사람들이 그 뒤에 자리를 두고 일본 정치계가 암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친구가 잘 없어요. 누군가 하겠지 이러면 누군가가 문제 일으키고 스캔들 터져서 떨어지고 이러다가 아베 총리가 한 번 더 해먹겠네. 뭐 12년 해먹겠네.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4선. 이 나왔는데 최근에 1년의 사태부터 해가지고 이미지가 좀 이제 많이 꺾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건 없지. 다른 사람들에게 가겠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뭐 모르지만 다음에 낼 수도 있고 이 다음에 일본이란 나라의 총리 대신 누가 나올까? 일본 사람들도 많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후보가 많이 있지만. 자, 그런데 오늘 홋카이도 도지사를 갑자기 왜 들고 왔냐? 상당히 지금 센세이션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홋카이도가 여기 있어. 일본 전체에서. 이 북쪽에 있는 동네야. 홋카이도라는 동네가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4분의 3 정도 됩니다. 커요. 대한민국 4분의 3이 되는 땅덩어리의 톱이 81년생 남자야. 꽤 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노마크였을 거야. 잘 몰랐을 거예요. 뭐 젊은 친구 그런 것도 있네? 옆나라 일본에서도 꽤 뭔가 좀 화제가 될 만한데 화제가 안 되죠. 그게 홋카이도라는 동네입니다. 예. 중앙 정치랑 좀 떨어져 있고, 어찌 보면 일본 중앙하고 좀 약간 담을 쌓는 게 홋카이도예요. 이거 왜냐면은 지난 19세기 때 홋카이도는 일본에서 개척된 땅입니다. 그전에 아이누족이 살고 있었고, 원래 독립국이었는데 이게 일본 중앙정부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개척하자 이래가지고 거기는 아이누족을 몰아내고 일본 사람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의 홋카이도 일본 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홋카이도의 주민들 자체가 원래는 약간 일본 본토 주민들이랑도 약간 이게 있습니다. 지역감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 소외됐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중앙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중앙 정치랑은 좀 약간 담을 쌓고 우리는 우리 마이웨이로 간다 이런 말도 하거나, 아니면 아니다 홋카이도도 좀 이제 어떻게 중앙이랑 좀 같이 융합을 잘 해가지고 일본에서 좀 해보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치면은 일단은 중앙이랑 좀 같이 잘 해보자 이런 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니 그렇죠. 아베 총리가 4선 하든 3선 하든 그 사람 뒤에 보니까 다른 젊은 정치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들 있잖아. 이 친구. 고이즈미 신지로라 해가지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제 아들인데, 일본의 환경 대신이죠. 그래서 원래 이 친구가 상당히 유력하다 했었는데, 상당히 일본 언론에서 문매를 받습니다. 왜? 일단 하는 일이 자체가 좀 제대로 된 게 잘 없고, 입만 열었다 하면 좀 뭔가 좀 논란이라는 발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이게 일본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야노 나나히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빠의 후광을 뒤엎고 있잖아? 본인은 실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뭔가 일본에서 뭘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 대신까지 올라갔어요. 왜? 이미지가 좋아요. 잘생겼어요, 나름. 정치관의 인물이 좋잖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줌마 팬들이 많아요,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정치계 아이돌 같은 느낌이에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원래부터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머리 있잖아. 사자머리 해서 인기가 좀 많았는데, 그 아들도 인물이 좋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차기 총리로 상당히 유력하다 그랬는데, 이 친구를 이제 일본의 대신이라든지 그런 포스트에 놓고 딱 써보니까, 야, 이 친구 일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네. 부터 시작해야 돼. 뭔가 잡음이 나오는 거야. 왜? 그 전까지도 이미지 빨로 먹고 살았어요. 좀 뭔가 일을 잘하게 생겼는데, 일을 잘한다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가 같아서. 그래서 이미지가 좀 다운되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다운되고 있어서, 야, 그러면 이 친구 좀 시간 좀 걸리겠네. 근데 그래도 우리 젊고 말이야 잘생겼으니까 이거 일본에서 하나 하지 않겠나? 라고 해서 거의 독주였어요. 일본 자민당에서 독주 체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죠. 요 며칠간에 갑자기 저쪽 일본 북쪽 땅에서 아무도 신경 안 썼던 홋카이도 도지사, 그동 촌동네 도지사 하면 뭐가 세겠어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딱 중앙 정치에 딱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뭐지? 사람들이 이걸 왜 알게 됐냐? 지난 2월 26일 날 홋카이도가 자체적으로, 홋카이도는 초, 중, 고 일제 휴가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얘기한 거야. 제발 부탁드립니다. 친 거예요. 갑자기 지자체에서. 윗사람이 뭘 해야지 중앙에서 다른 지자체가 그러면은 우리도 움직여도 되나? 이게 일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홋카이도에서 초중고 일제적으로 좀 합시다 이래서 치고 나온 거야. 26일 날. 그래서 갑자기 일본 매스컴이 나온 거야. 뭐지? 야, 홋카이도 혼자 움직이네, 얘. 근데 사람들이 딱 TV 보니까 좀 인물이 괜찮네? 인물도 좀 괜찮고 뭔가 좀 눈도 또렁또렁하고 말이야. 이거 홋카이도 도지사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왜? 지방자치선거니까 홋카이도 도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쿄부터 오사카 다른 지역 있잖아? 그 사람들은 몰라 홋카이도 도시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지. 그런데 뉴스 딱 보니까, 야, 저런 정치가가 일본에 있었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기자회견도 다 생방 있는데 말도 잘한다고. 그렇죠. 말도 또렷하게. 지금까지 일본 나이 많은 정치인 이런 사람 하면은 뭔가 종이 보고 하는데, 이 친구는 눈 또랑또랑하면서 얘기하니까 호감도가 좀 생겼어. 근데 이것뿐만 아니죠. 이걸 발표를 26일에 치고 바로 중앙정부에서 아베 총리가 27일 날 다음에 이걸 친 거야. 그러면은 일본 전국에서도 초, 중, 고 임시 휴거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친 거예요. 반대가 된 거야. 중앙정부가 쳐야 되는 거를 홋카이도 도지사가 치고 나서 그래? 그러면 가자.
에서 친 거예요. 이걸 발표가 난 거야. 그래서 일본 내에서 더 화제가 되는 거지. 아니 뭐야 총리라는 사람이 저기 도지사보다 행동이 늦었네? 라는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거기서 화제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홋카이도 도지사가 하나 더 있어. 이번엔 마스크 쓰고 나왔어. 홋카이도 비상사태 선언. 주말에는 외출하지 마세요라고 TV에 생방송 라이브로 친 거예요. 기자회견을. 홋카이도의 도민들에게 얘기합니다. 홋카이도 사람들 이번 주말에 나오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노마크였어. 홋카이도 도지사 뭐 누군지 몰랐어. 근데 그 사람이 휴교 요청하니까 중앙정부가 따라서 휴교 요청을 했어. 거기다가 또 하루 만에 홋카이도 비상사태. 이걸 이제 생방송을 쳤는데 기자들이 달라붙습니다.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도지사 주제에 그런 얘기해. 그런 얘기 하면은 산업, 경제, 자영업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무슨 책임 가지고 얘기합니까? 라고 기자들이 공격을 칩니다. 이 아저씨한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정치가는 뭐랍니까? yes or no로 대답을 안 하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이러면서 말을 돌리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는 딱 한마디예요. 법적 근거 따위는 없습니다. 이건 제 단독으로 홋카이도 주민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걸로 힘든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비상사태다. 생명이 중요하다. 경제,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러니까 비상사태 선언을 합니다라고 반대로 치고 들어온 거야. 이게 일본 전국에 주기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돼? 지금까지 이런 정치가 없었어. 일본 내에서. 깜짝 놀란 거야. 비상사태인데 법적 근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게 처음이니까. 정치 생명 걸고 튀어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여러분 마스크 쓰고 나잖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국회의원들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조차도 이게 26일이잖아. 그 다음에 27일에 아베 총리. 근데 28일 날에 시정의관 마스크 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일반적인 일본 그게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는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월 29일 저녁 6시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아베 총리가 똑같이 기자회견을 생방송을 쳤습니다. 센방송. 하루 만에 똑같이. 여러분 이것만 딱 보더라도 뭔가 한 템포 느리죠. 홋카이도에서 휴교한다니까 중앙도 휴교한대. 홋카이도 비상사태라니까 갑자기 다음날 총리 관저에서 채널 열고 생방송으로 비상사태니까 뭐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뭔가 중앙정부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홋카이도보다 한 발씩 늦네. 정치가는 뭡니까? 처음에 해야 된다 이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들고 와서 코로나보다 이 사람에게 더 주목이 받는 이 현재 도대체 누구냐? 얘는 누구길래 이 젊은 나이에 도지사까지 해먹고 지금 이렇게 뭐 중앙정부가 따라할 정도의 사람이 됐냐? 해서 설명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까지 홋카이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알아요. 그렇죠. 박간애가 1년간 홋카이도를 살아봤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살 때 이 사람이 도지사에 당선이 됐어요. 예. 그래서 홋카이도에 있으면서 신문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홋카이도 도지사 선거랑 이 사람의 경력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는 사람에서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최연소 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딱 들으면 어떻게 돼? 그 젊은 나이에 도지사 되고 집안이 빵빵하고 말이야. 일본은 세습 정치가가 많다던데 아 저거 눈에 딱 보이네 라고 딱 감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신기한 겁니다. 일단은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안 했습니다. 일본 공무원입니다. 동경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고졸 끝나고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편부모 가정입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공부해서 동경 공무원에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공무원 때 공무원을 겸직하면서 야간 대학을 했어. 대학교에 그냥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으니까 일단 취업했어? 그렇죠. 그리고 야간. 돈이 없으니까. 뭔가 여러분 뭔가 이거 드라마 각본 진행시켜지. 좋구만. 진행시켜 나오죠.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복싱을 했어요. 야간 대학 다니면서 그 대학교 복싱부 주장까지 한 거야. 우와. 그 다음에 이 동경도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있잖아요. 홋카이도에 있는 이 유바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멜론으로 유명한. 일본의 삿포로 옆에 있는 유바리시. 이 동네가 재정적으로 한번 파탄이 났어요. 상당히 이게 골칫거리, 홋카이도에. 당시에도 골칫거리였는데 동경도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유능한 인재니까 파견을 하는 거야. 일을 했어. 파견으로 일을 했어. 자, 그런데 몇 년간 일을 하는데 이 유바리시에서 시장이 이제 바뀌는 시장, 지방자치 선거가 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가보자. 내가 이 유바리시 재정 파탄난 동네를 한번 살려보겠다 이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유바리시 시장 선거에 진출하는 거야. 당시 나이 30세. 고졸 야간대학 출신 일반 공무원. 스토리가 나오지. 그런데 30살짜리가 새파랑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일본 당선할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재정이 파탄난
시잖아. 파탄이 난 시인데 해봤자 중간도 못 가요. 안 그래? 그런데 젊은 친구가 공무원이라서 사람들에게 얼굴 대비 팔았어. 어느 정도. 주변 사람도 알아요. 당선이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당선될 때도 이 사람은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당시에 경쟁자가 있잖아요. 상대방도 무소속이야. 둘 다 무소속이야. 근데 그 사람은 일본 자민당의 추천을 받은 선거자예요. 추천받은 자민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정치 기반이 좀 센 사람이랑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당시 이게 화제가 됐어요. 30살짜리 시장이 생겨났다. 시장이 당선됐을 때 어린 친구가 뭘 하겠냐. 재정 파탄난 동네인데 해봤자 뭘 하겠어. 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장 때 있잖아. 시장을 2선을 합니다. 참고로 유바리시에서 재선까지 성공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일단은 재정이 파탄 났잖아. 본인 급여를 삭감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봉 얼마까지 되냐면은 시장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이 2,500만 원까지 받고 일합니다. 왜냐면은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내가 돈을 어떻게 받겠냐. 그 다음에 접대비, 빵, 뭐 교통비 그런 거 없다. 나는 일만 한다.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죠. 우와, 이런 정치가가 있어? 처음 봤다. 나머지 말단 직원들은 돈을 줘요. 내가 부담할게. 내가 니들 먹여 살려줄 테니까 다른 공무원들 내가 할 때 희생하겠다.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반응이 뜨거웠던 거야. 거기다가 또 이 유바리 씨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실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홋카이도에서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일본에서도 촌동네니까. 여기 있는 이 조그만한 시, 북쪽에 있는 거 일본 사람들 관심 없어. 근데 홋카이도에서는 유명인이야. 8년 동안 유바리시에서 열심히 일했다. 결과도 냈다. 당선이 됩니다. 홋카이도 도지사로 이렇게 당선이 됩니다. 2019년도에 4월에 최연소.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죠. 당시에 이 사람이 시장 선거를 끝나고 다음에 이제 홋카이도에 도지사로 나가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상대방도 이제 나왔는데 이게 표 차이가 엄청 심했습니다. 왜? 이미 홋카이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이돌이야. 이 사람이 나온대잖아. 누가 나오고 싶어해. 무조건 질 것 같잖아. 맞아요. 무조건 붙으면 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나온다 선언했을 때 이미 사람들은 게임 끝났다. 이거는 볼 것도 없다. 근데 상대방도 나왔어. 그 상대방은 홋카이도 출신이야. 근데 이 아저씨는 홋카이도 출신도 아니에요. 일본 사이타마 카스카베 출신입니다. 짱구는 못 말려의 짱구 동네 출신입니다.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나와서 홋카이도 사람이 붙어서 압승을 거둡니다. 압승을 거두는데 일본 중앙 정치도 그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 무소속이라 했잖아요. 무소속인데 이게 일본 지자체, 지방자치선거단체장 통계를 보면은 대부분이 정당 소속을 안 해놨습니다. 일본은. 이게 일본 정치계 특수 중에 하나는 지자체. 왜? 무소속이 이미지가 좋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 무소속인데 도지사 선거할 때 그 흔히 말하는 공천 비슷한 건데 어느 당 추천이 올라옵니다. 누가 추천했을까? 그렇죠. 자민당, 일본 현 집권당. 자민당에서 예전에는 분명히 시장 선거 처음 할 때는 좀 대립을 했지만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얘가 당선이네. 자민당에서 이제 응원을 딱 보내가지고 이 사람 자민당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로 대단한 인재입니다. 여러분 스즈키를 기억해주세요. 스즈키. 그래서 중앙정부 자민당 공명당부터 해가지고 현 일본 집권 여당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근데 없어도 솔직히 말하면 없어도 당선이 될 정도 인기예요.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이게 2019년 4월이니까 그런 가보네라고 일본 홋카이도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와 뭔가 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노마크였어. 왜? 그냥 젊은 친구네. 세습 정치가도 아니야. 정치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야.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다음에 뭐 뒤를 빵빵한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가 중앙에 떨어진 홋카이도잖아. 일본 북쪽에는 섬이잖아. 아무도 신경 안 썼어. 그런 사람이 있나 보네. 바로 이거 한 방으로 일본 중앙 정치계에 화려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바로 2월 28일 날.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검색을 해요. 쟤 누구지? 잘생겼네?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스토리. 홀 어머니 밑에서 야간 대학 다니고 지방 공무원, 재정 파탄난 시에서 시장, 최연소, 지금 도지사. 말도 잘해. 정치가인데 바로 직설적이. 일본에서 젊은 사람들 해가지고 왜 이 사람을 몰랐을까? 이게 지금 일본 핫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본에서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까? 바로 이 친구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나이도 일단 가까워. 근데 이쪽은 아버지가 총리, 부잣집, 탄탄대로 정치 레일을 따고 온 흔히 말해 세습 정치가 이 레일을 타고 온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정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다. 일본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네. 라고 여론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상관없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 당장에 2월 29일 날 아베 총리가 생방송을 한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더욱더 이 사람에게 주목이 가는 거지. 제일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쳤으니까. 총리한테 보고도 하기 전에 있잖아. 일단은 까는 거야. 긴급사태니까. 비상사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다가와. 일본에서는 윗사람한테 딱딱 결제 올리고 가라 이래야 되는데 일단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제 독단입니다로 친 거예요. 생방송에서. 일본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요 며칠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말로써. 이 사람이 제일 말끝마다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기는 일반 일개 지방 도지사일 뿐이다. 중앙정부도 아니다. 뭐 행정 뭐 사법기관도 아니다. 힘이 없다. 강제력이 없다. 그러니까 비상사태 선언을 하면서 부탁드립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 거기다가 또 뭐 일본 사람들한테는 알기 쉽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 비상사태니까 가급적 나가지 마라고 행동을 지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본 정치가들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왜? 비난받거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하겠다. 거기다가 플러스 일본의 지방자치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총리는 국민이 못 뽑아요. 국회의원 중에서 흔히 말하는 여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게 일본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직접 선거예요. 일본 홋카이도 도민이 이 사람을 뽑아준 거야. 시장일 때도 그 시의 주민이 뽑아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의 국민들, 일본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이 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간접선거랑 저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역시 이게 정치가지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한국은 뭐 검사를 많이 해서 흔히 말하는 확진자가 많이 나와요. 일본은 검사를 안 해서 확진자가 적어요. 이거 일본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일본에서도 문제가 돼요. 사회적 문제. 뭐 그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검사를 안 해주네요. 뭐 집에도 싫어하네요.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 이상하다 느껴요. 왜? 한국 뉴스를 들으니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현재 코로나인데 이게 2월 29일 기준이에요. 홋카이도가 1위예요. 70명입니다. 확진자가 제일 많아요. 일본에서. 도쿄가 51명이야. 근데 홋카이도가 70명이란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이 뉴스를 봐요.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왜? 홋카이도의 땅은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3 정도로 큽니다. 플러스 이게 일본 전체 인구 밀도인데 홋카이도의 인구 밀도는 꼴찌입니다. 즉 뭐다? 홋카이도는 일본에서 제일 인구 밀도가 낮고 집 하나마다 띄엄띄엄 있는 동네인데 확진자가 1위라고 나와. 야, 그런데 인구 밀도가 홋카이도의 100배가 되는 도쿄는 50명이고 홋카이도 60명이야. 자, 그러는데 홋카이도에서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언을 친 거야.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홋카이도도 삿포로시의 인구의 40% 정도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삿포로만 생각하면 좀 위험한데 하지만 그 확진자는 삿포로 이외에도 많이 이거는 믿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홋카이도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의구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게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 뒤에 누가 올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일 유력하다고 하는 뭐 이런 젊은 친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총리였고 이런 사람들보다 아마 일본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은 마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이런 정치가가 있단 일본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100% 옳다 뭐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거든. 기존에 없던 정치가. 저희가 홋카이도에 있었을 때부터 이 사람 아마 유명해질 거다라고 좀 느껴서 주목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자회견 때문에 얼굴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방송에서도 소개했습니다. 일본의 정치계를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데 일본에서 뭐 예전에 한번 정권 교체돼서 이제 아직 아베짱이 장기 정권을 하는 이유 이거 박간의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정말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자민당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자민당이 다 같은 노선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야당이 아니면 여당이다. 이런 식의 정치가 아닙니다. 그 당내에서도 갈립니다.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게 예전에 일본의 2000년대에 일본의 유명한 배우 키무라 타쿠야. 키무 타쿠 있잖아. 주연한 일본의 히트 드라마가 있어요. 체인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교 선생이 일본 정치계에 입문해서 총리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참신하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가냐? 그렇죠. 집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권당에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어찌 보면 낡은 부패한 정치를 물러내고 그 집권당에서 총리가 된 내용의 드라마야. 근데 그것도 일본은 체인지예요. 왜? 당이 같다 하더라도 그 안에 또 갈리거든. 근데 우리나라처럼 여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일본에 이렇게 해야 될까? 그렇죠. 집권당이 총리가 되잖아. 야당에 스타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권력이 없거든. 힘이 없거든. 실행을 못 하거든.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안에서 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일본 정치가. 그 안에서 싸우는 거야. 자민당 안에서 무슨 뭐가 있어서 이쪽은 이쪽 노선, 이쪽 노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다른 뭐 당이 있으니까 그게 있어요. 전혀 중앙 정치에 영향을 못 줍니다. 특히 네. 지금 그렇죠, 야당. 일본의 현 야당은 특히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랑 흔히 말하는 의원 내각제의 좀 차이점이긴 하죠. 하지만 이 그 홋카이도 도지사 스즈키 씨는 아직까지 그 작년에 도지사 됐으니까 막 바로 중앙 국회의원 올 거예요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 걸릴 것 같지만 30대잖아. 하지만 아마 아무 문제 없으면 앞으로는 아마 유명한 정치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 정치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라든지 몇몇 기사 같은 걸로 일본 정치를 파악할 건데 우리나라랑 같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아마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에서 아마 이분에 대해서 야마모토 타로라는 이런 정치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많아서 제가 잠깐 이 사람에 대해 정치 성향에 대해 알려드리면은 이게 상당히 재밌는 사람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정치 우족 발언한 사람 맞는데 저번 그 참의원 선거 때는 진짜 주목 받았어요. 주목 받았지만 일단 힘이 없어요.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평민이에요. 예. 거기다가 플러스 야마모토 타로 이 사람 쪽의 경제관념은 일본의 흔히 말하는 복지 정책을 상당히 돈을 풀어서 하자는 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도 돼. 뭐 일본은 돈을 많이 찍어도 되는 MMT 이론을 상당히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정치가 중에서도. 왜?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도 상관이 없어요. 재정 파탄 안에. 그게 야마모토 타로 씨의 여러분 경제 성향이에요. MMT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축통화는 마음대로 찍어내도 되면은 하드 커런시가 아닌 소프트 커런시.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좀 달라질거 모르겠네요. 예. 이거 바깥 영상이 있는데 MMT 이론 무엇인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강대국의 이론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그 야마모토 타로시 같은 경우에는 막 그 경제적인 생각도 그렇고 제가 느낀 게는 좀 야마모토 타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잘 봐야 되네라는 느낌이 옵니다. 잘 봐야 돼요. 항상 말하자면 유튜브라든지 뭐 기사라든지는 한정된 정보만 알려주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도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런 얘기를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건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아마 이건 일본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옆 나라 정치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오늘 일부러 들고 왔는데 언젠간 도움이 되겠죠. 이 내용이. 뭔가 오늘 쿠키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진짜 해주세요. 그런데 여름에 어떻게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겠다고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에 솔직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름철에 코로나보다 무서워하는 거인데 그래서 여름철에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뭐냐? 일본어로 하면熱中症, 한국어로 하면 더위를 먹다 혹은 뭐 일사병, 열사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바로 답을 얘기하네. 진짜 맞아요. 그 일본도 확진자 그 한국보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전날 뭐 코로나 막 지금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 뉴스밖에 없었는데 뭐 그 여름 되고 나서 코로나보다 이게 무섭지 않아 라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왜냐면은 이 열사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여름만 되면은 원래부터 일본에 있었던 큰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여름에 일본 사람들 열사병 걸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더위 먹지 않게 뭐 온도 관리도 잘하세요라고 늘 나왔는데 왜 이번 여름에 더 큰일이냐? 그렇죠. 마스크를 외출 시에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뭐 코로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열사병 증가, 의료 현장을 압박, 신종 코로나랑 비슷한 증상도 나온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열사병이라는 게 이게 쭉 내리면은 이게 뭐 증상이 나오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신종 코로나랑 어떤 증상이 비슷하냐? 고체온, 발열, 그다음에 두통, 근육통, 그다음에 이제 몸이 좀 피로한 피로감, 그다음에 뭐 의식 장애, 그다음에 이제 그 뭘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위장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이게 코로나인지 열사병인지 이 모를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이 겹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 두 개 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이제 이게 양쪽 다 걸릴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조심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열사병도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사람들이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8월 20일 뉴스네요. 도쿄에서 열사병으로 17명이 사망. 8월 달만 총 148명이 열사병으로 사망이에요. 코로나가 무서운 건 맞는데 걸려서 죽는 환자 이걸 보면은 열사병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리스크적으로 보면 일본 내에서는. 당장 이게 올해만 그런가요? 올해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열사병이란 거는 일본 내에서 여름철만 되면은 맨날 뉴스에 톱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통계가 있는데 자, 일본의 후생 노동성 자료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걸 따로 통계를 내요. 한글로 번역하면은 열사병 사망자 수 인구 동태 통계를 일본이 매년 냅니다. 얼마나 많이 매년 열사병으로 사람들이 죽길래 이런 거 통계를 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 각 지역별 열사병의 사망자 전년 대비예요. 이게 2018년, 이게 2017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에 일본 전국에서 여름철에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1581명. 그 다음 2017년에는 635명.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해에 여름이 엄청나게 더울 수가 있고 안 더울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 지역마다도 상당히 이제 차이가 심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쿄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도쿄 224명 2018년도 기준으로 여름철에 열사병으로 죽었단 말이야. 또 이 자료가 있는데 열사병의 사망자 수의 매년의 추이예요. 이래서 쭉 보면은 이게 뭐 일본 과거 9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를 이렇게 통계 남녀 합쳐서 그래프로 놔둔 겁니다. 이때 뭐 2010년도 이때가 특히 여름이 더워가지고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1,700명까지 있었다더라 나오고 뭐 어느 정도 기본으로 보더라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그리고 연령대가 옆에 나오는데 80세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65세에서 79세.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 여름철에 이런 더위에 취약하다. 안 그래도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고령화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고령화된 인구가 제일 많이 리스크를 느낄 때가 이 여름철에 열사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은 근데 열사병이면은 밖에 돌아다니다가 너무 더위를 쬐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병에 걸리는가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밖에 돌아다녀서 이게 걸린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막 이렇게 장소가 나와요. 이게 파란색이 있잖아요. 집에서 열사병 걸려서 죽은 사람들 비율입니다. 예. 80세 이상이 86%가 집에서 열사병에 걸려요. 65세도 87. 밖에 안 나간다 했어도 안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그 열사병 조심하세요라는 말은 있었는데 지금처럼 많이 뭔가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운 날에 많이 밖에 있으면 안 돼요라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계를 보면 집안에서 걸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집에 있어도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매년.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야 돼요 라는 뉴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하면 되는데 왜 집에서 걸려라고 느끼잖아요. 에어컨 바람이 몸에 안 맞아가지고 에어컨 설치하지 않고 있는 집도 꽤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특히 고령화 집에서. 네, 몸에 안 맞아서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어릴 때는 밤마다 에어컨 있는 것은 부자만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마다 에어컨 설치해야 된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분들 많아요. 이 나이대 분들은. 그리고 또 한국이랑 좀 에어컨 다른 게 일본은 거의 대부분 벽걸이입니다, 여러분. 한국처럼 이렇게 큰 세우는 게 아니라 예. 작아요. 그래도 에어컨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도 일본도 비슷한데 전기세 있잖아요. 일본도 누진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전기세가.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더울 때만 잠깐 틀어야지 이러신 어르신도 많은 거예요, 일본에. 요즘은 유튜브가 정보 있다 보니까 에어컨은 사실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계속 틀어두는 게 사실은 전기세가 적게 나갑니다. 이런 거 요즘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예전에 이런 상식으로는 에어컨을 일단 틀면은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진짜 더울 때만 에어컨 틀어야지 라는 그게 일본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안 틀어요. TV에서 열사병 걸립니다. 집에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트세요 이러도 안 틀어. 버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침과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온도차가 극심하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못 느끼는 상태에서 집에 있다가 있잖아. 별로 안 덥네, 오늘은 괜찮네, 그냥 버텨보지 이러는데 갑자기 해가 뜨고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되다 보면은 실내에 있잖아요.
막 올라가는 거야. 열이. 그래서 사람이 한 번에 하다가 훅 쓰러지는 경우가 일본에서는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이게 고연령대. 안 그래도 집도 요즘 위험한데 밖에 나가서 또 왜 위험하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한국어로 보면 요미우리 신문인데 와 야외에서 마스크의 표면 온도는 39도 이상 열사병의 위험 3승 1해가지고 집에서도 위험하고 밖에서도 위험하고 이 당장에 뭐 서머그래피 이렇게 찍어봐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입 주변에 있잖아 열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이렉트로 그래가지고 엄청 더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당장 근데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일본이 동남아시아도 아닌데 무슨 열사병이야 뭐 아까 뭐 집에서도 뭐 에어컨 그것도 너무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사실은요 더럽게 더운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그 작년에 2019년에 그 다이킨이라고 에어컨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느끼기에도 나오는데 이게 보세요. 도쿄에서 태어나서 도쿄에서 자라난 남녀에게 500명에게 물은 거야. 도쿄의 더위는 어떤 더위예요? 라고 하니까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덥다. 그 다음에 21.6%가 목숨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도쿄는 덥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쿄가 여러분 뭐 때문에 더울 것 같아요? 빌딩이 빼곡하게 서 있고 있잖아요. 그 빌딩마다 에어컨이 미친듯이 박혀있단 말이야. 그 빌딩 사이 바람부터 해가지고 열풍이 그냥 온몸으로 감아 들어옵니다. 도쿄에 있으면 특히. 지방은 여름에 더우면 주변에 뻥 뚫려 있어가지고 있잖아. 그래도 가끔 바람이라도 들어오기, 그늘이라도 좀 피하면 되는데 도쿄에서는 흔히 말하면 건물 밑에 들어가면 에어컨에 그 뜨뜻한 바람 있잖아요. 그거 실외기 그런 것 때문에도 더워가지고 피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도쿄의 여름이 옛날보다 확실히 너무 결정적인 뒷받침이래가지고 일본의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 이거를 기록을 분석한 거예요. 142년간. 자, 위에 보면 1880년대, 그 다음에 1890년대. 1800년대. 1800년대. 빨간색이 30도 이상 날이에요. 최근에 뭐 2010년대 후반대까지 나와 있는데 점점점 더운 게 언뜻 보더라도 있잖아. 이걸 그래프를 언뜻 보더라도 100년 전과 비교해서 도쿄라는 동네가 엄청나게 빨개지고 있다는 게 느끼죠. 그리고 빨간 날이 9월 달에도 빨간 날이 몇몇 보이잖아. 8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게 8월 달이거든. 듣기 뭔가 2010년대부터 길어졌네. 길어져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진해지고 길어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날씨 자체가 더워지고 있는 거랑 안 그래도 사람이 체감할 때는 밖에 나면 뭐 에어컨 실외기부터 해가지고 빌딩에 막힌 것 때문에 숨이 텁텁텁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쿄에 태어난 사람들도 미친 듯이 더워. 이거는 사람이 살 게 아니고 그 목숨의 위기를 느껴요. 근데 그 말이 감각적인 줄 알았는데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진짜로 무지하게 덥다라는 게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뭐 여러분 느끼기에도 그런데 여름에 어떻게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겠다고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에 솔직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 여름에 도쿄에서 올림픽을 해야 돼? 이 시뻘건 날에. 그만큼 열사병이 상당히 안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문제시가 되는 게 특히 일본에서도 이 도쿄라는 곳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열사병을 어떻게 버텨야 될까? 어떻게 버텨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사람들도 어찌 보면 생활의 지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열사병을 예방하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거요. 이거 보면 감이 잘 안 오죠. 요걸로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런 거 있구나. 테이블 솔트 캔디라 써있죠. 이 회사도 만들어. 일본에서 시오아메라 해가지고 여러분 소금 사탕 있잖아요. 여름철만 되면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소금 사탕을 어쩌든 넌 밖에 나가서 이제 먹어라. 왜냐면 땀을 흘리면 몸에 염분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과 염분 둘 다 들어가는 소금 사탕을 먹어라. 이런 말이 있는 거 일본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여름에는 수분 많이 필요해요 라는 뉴스는 있었는데 요새는 소금도 너무 중요하다는 라는 뉴스가 그렇죠. 많아요. 소금이 중요하다. 소금 사탕뿐만이 아니라 또 일본에서 여름철만 되면은 여름철만 집중적으로 광고를 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꼬마애가 뭘 마시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리차입니다. 여름만 되면은 미네랄을 여러분들이 충전을 해야 됩니다. 미네랄에는 역시 보리차만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보리차로 미네랄 충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보리차는 여름에 마시는 거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그렇죠. 소금 사탕이랑 이 보리차가 세트로 여름을 일본 사람이 나기 위한 필수 아이템이라는 게 예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의학 메이커가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좀 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여러분들은 알만한 메이커를 하나 들고 왔는데, 자, 일본의 오츠카라는 제약회사가 열사병에서 몸을 지키자
이래가지고 이제 캠페인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열사병의 종류, 열사병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열사병의 발생 메커니즘, 열사병에 걸리기 쉬운 나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거지. 열사병을 예방을 위한 한 걸음이 나옵니다. 이거 클릭해볼게요. 물만으로는 안 돼. 땀을 흘리면 염분, 나트륨의 보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물이 줄어들어. 열사병의 대책에 적합한 음료는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면서 결과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 그래프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뭔가 파란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이 음료수는 파란색이에요. 효과가 좋은 거야. 그런데 빨간색 마크가 있는 얘는 먹으면 열사병에 몸에 안 좋대요. 물도 그렇대. 물이랑 빨간색은 안 좋은데 파란색은 몸에 좋대. 오츠카 제약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겁니다. 이 뽀까리 스웨트를 만드는 회사가 오츠카 제약이에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동아 오츠카로 유명하죠. 젊음의 상징. 이런 식으로 뽀까리 스웨트가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청춘은 땀이다. 야, 그리고 뽀까리. 이게 일본의 이미지예요.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바탕이 뭔가 라라리라라라라라. 의도한 건 아닙니다. 뒷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나. 일본에서 사람들이 열사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착목을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런 제품을 많이 파는 게 예전부터 일본에 나는 자리 잡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요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보다 무서워하는 것이라는 얘기에서 뭐 이제 어찌 보면 이 열사병이라는 게 여름철에 제일 이제 사람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면은 코로나는 솔직히 말해서 걸려서 무증상인 사람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중증에 거치거나 아니면 뭐 경상에 거친 사람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열사병은 어찌 보면 죽음과도 정말 빠르게 직결될 수가 있는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인식이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더워지고 있다. 더워지고 있는 와중에서 특히 도시 같은 데서는 본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욱더 덥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인데 마스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름철에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열사병이 더 무섭다고 느껴가지고 마스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코로나도 상당히 뭐 어찌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고 이 뭐 열사병은 어찌보면 계절병이다 보니까 이 여름에만 어찌보면 스포츠로 작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어찌 보면 슬기롭게 넘겨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일본에 있으면은 같은 온도를 하더라도 습도가 높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 느끼는 이 열 자체가 더 높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사우나 상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부분의 땅이 습도가 여름철만 되면은 80에서 90 가까이 되거든요. 대한민국보다 습도가 평균적으로 10%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제 박간의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서 이제 에어컨 바람에 있으면서 방송을 하려고 상당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유바.